안녕하세요. 저는 세 딸과 함께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19년 전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모든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결혼 참 잘한다, 부럽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최우종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요. 당시 그는 2층짜리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1층에는 와인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큰 매력이었죠. 그래서인지 연애 시절 경제적인 안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유 있는 말투와 행동, 그리고 특유의 유머러스함까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듬직함과 여유로움에 푹 빠졌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곧바로 첫 아이를 가졌죠.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는 너무나도 예쁜 딸이었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과는 별개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죠. 시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첫째 100일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둘째는 얼른 서둘러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낳아야지. 우종이 되는 이어야 하지 않겠니? 시부모님의 성화도 분명 있었지만 저 역시 형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기에 둘째를 서둘러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터울을 두고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저도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했지만 셋째 역시 딸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귀하고 예쁜 내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실망감은 감추지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셋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산후조리원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시부모님보다 더 큰 상처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만큼이나 아들을 바랐던 남편은 셋째까지 딸이라는 소식에 대놓고 섭섭하고 실망한 기색을 보였으니까요. 이번엔 진짜 아들이길 바랬는데 또 딸이네. 아무리 아들을 원했더라도 딸들도 자기 자식들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며 서운한 티를 내는 남편에게 저 역시 깊은 섭섭함과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남편 몫까지 내가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커가는 내내 아버지로서의 살가운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어오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고 육아는 아주 완벽하게 철저히 저만의 독박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일이 별로 바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와인 백화점에는 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2명이 교대로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매장 관리나 재고 정리 같은 힘든 일은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육아를 돕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개인 여가 시간이 아주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육아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걸 도우라는 건 아니고 그저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놀아주며 추억을 쌓았으면 했어요. 아빠와의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과 키즈 카페 한번 간 적이 없고 평일 낮에는 스크린 골프를 치러 다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1박 2일로 바다 낚시를 다녔습니다. 철저히 밖으로만 돌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몰두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딸들하고도 안 친했고 딸들도 아빠를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편이 딸들하고 너무 멀어질까봐 염려되어 말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언제나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다 주잖아. 그럼 내 역할은 됐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어색하고 안 친하면 나중에는 더더욱 그렇다니까.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지들 먹여 살리는데 친하니 안 친하니 하면 당신이 가정교육 잘못 시킨 거지. 그리고 내 개인 시간까지 터치하지 마. 내가 나가서 돈 버는데 집구석에서까지 고생해야 돼? 남편이 선을 그으며 매정하게 돌아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도 계속 부딪히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점차 잔소리를 멈추고 굳이 남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 오직 집안일과 세 딸의 육아에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갈아넣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9년 가까운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이가 18살, 둘째가 17살, 셋째가 1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입시와 사춘기라는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에 제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죠.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에 무심했고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죠. 저 역시 남편에 대해서는 포기할 건 완벽하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애정이 넘치고 서로를 설레하는 관계는 셋째를 낳은 직후부터 이미 끝난 지 오래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한 세월이 있고 이제는 서로 나이도 중년에 접어들었으니 그저 가족으로서의 묵직한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잔잔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거실 식탁에 앉아 저에게 통보하듯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였어요. 가정주부로 19년을 살며 고등학생, 중학생 딸만 셋을 키우고 있는 제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라니.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남편이 내놓은 이유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연년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저는 매일 저녁 새아이의 학원 라이딩을 하고 밤참을 챙기며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위해 냉장고에 늘 새로운 반찬과 국을 해놓았고 아이들 픽업 때문에 제가 늦어지는 날이면 식탁에 쪽지를 남기거나 문자로 음식들이 있으니 데워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남편은 차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챙겨 먹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어차피 본인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에서 밥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5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안 먹어도 밖에서 알아서 잘 먹고 오겠거니 했던 것인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제가 아내로서의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댁에 자주 안 간다는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요. 저는 지난 19년 동안 시댁의 명절, 제사, 생신, 어버이날 등 집안 대소사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손으로 다 챙겼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할 때도 군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따라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네가 평소에 먼저 안부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내가 없으면 혼자서 싹싹하게 안 찾아가는 게 며느리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거다라며 저를 몰아붙였죠. 그러는 지도 저희 부모님 따로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들이민 가장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핑계는 바로 제 친정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동생이 몇 년 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잠시 안 좋아져서 급전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당시 남편도 동의하며 빌려줘라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으나 사업자금 회전이 여의치 않아 동생은 1년 뒤에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랑 매형에게 미안하다며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액의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남편 통장으로 직접 갚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는 거예요. 처가 식구들 뻔뻔한 것도 꼴 보기 싫어. 5천만 원이나 빌려가 놓고 약속 어기고 1년 지나서 갚았지. 내 돈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지. 동생이 이자까지 쳐서 갚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철진한 돈 문제를 꺼내 저를 윽박지르고 이혼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꼬투리만 잡으며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본능적인 직감으로 깨달았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뒤 남편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라고 판단해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동선과 금융기록 그리고 통화 내역을 철저하게 뒷조사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손에 쥐어진 결과물은 제 지난 19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다른 건 다 핑계였고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거나 유흥업소에서 만난 가벼운 상대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왔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희, 남편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고 과거 지역 미인대의 출신이라는 타이틀답게 서류에 찍힌 사진 속 그녀는 무척이나 세련되고 화려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미치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무려 10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계산을 해보니 제가 셋째 딸을 낳고 한창 바쁘던 그 무렵이었던 것 같더군요. 10년도 더 전부터 12살 어린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기어코 혼외자 아들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이 시점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타이밍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그 상간녀 이수희가 불과 몇 달 전에 둘째 아들을 또 출산한 것이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구박하며 안달복달했던 아들을 그 상간녀가 무려 둘이나 낳아준 것입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다, 친구들과 1박 2일로 낚시를 간다 할 때마다 불만은 있었지만 정말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친구들을 입막음용으로 세워두고 그간 이수희의 집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니 뭐니 꼬박꼬박 다 대주었고요. 오히려 저보다 상간녀한테 더 많은 생활비를 준 것 같더군요.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알던 퉁명스럽고 무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여행도 자주 가고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도 다니고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자기 딸들하고는 동네 마트에서 장 한 번 같이 본 적이 없었고 가족여행도 안 가려고 해서 늘 저 혼자 아이들과 여행을 다녔었는데 남편은 밖에서 낳은 그 두 아들과 상간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빠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간녀는 둘째 아들을 낳자 본처인 저를 정리하고 본인과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이혼을 종용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어떻게든 제 유책 사유를 만들어내어 최대한 재산 분할 없이 저를 쫓아내고 그 여자와 온전한 새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와 사진들을 보며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난 19년 동안의 내 시간이 조롱당한 기분에 피눈물이 났죠. 슬픔은 이내 차갑고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흥신소가 알아다준 상간녀 이수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아주 여유롭고 앳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최우종 사장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1초도 가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요? 근데요? 뭐 이런. 당신 내 남편이랑 살림 차리고 아들까지 낳고 살았지? 그래놓고 참 뻔뻔하네. 제가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따져 묻자 그 여자의 입에서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는 아주 뻔뻔하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하실 말은 사장님한테 직접 하세요. 뭐라고? 당신 네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엄마가 남의 집 파탄낸 상간녀라는 걸 알아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제가 아이들을 들먹이며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사장님 진작에 그쪽이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오히려 제가 말린 거 아세요? 뭐라고? 그쪽 직업도 없고 친정도 변변찮다면서요. 불쌍해서 뭐하러 이혼하냐. 그냥 좀 더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저라고요. 근데 큰애도 이제 18살이라면서요. 곧 성인 될 거고 그 정도면 제가 많이 봐드린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사장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기가 막힌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그대로 말문을 잇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상간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고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며 고자질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고 남편이 집으로 쳐들어왔죠.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어 소리치더군요. 네가 뭔데 수희한테 전화를 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을 건드리냐며 거실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거실장 위에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 너랑 못 살아. 내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지.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그만 도장 찍어. 당신이랑 살기 싫다고. 남편이 짐승처럼 집안을 때려부수며 패악을 부리는 그 끔찍한 광경을 방에서 공부를 하던 우리 세 딸들이 문을 열고 나와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빠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은 눈을 번뜩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의 모습에 공포에 질렸죠. 세 아이들 모두 기함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첫 딸은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남편의 그 광기 어린 행동에 그저 허망함과 뼈저린 배신감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지만 저는 절대 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물러나 줄 생각이 없었어요. 내 지난 시간과 세 딸의 인생을 짓밟고 밖에서 낳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게 둘 수는 없었기에 오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다음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상간녀 이수희를 상대로 거액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법의 이름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죠. 소장이 이수희의 집으로 송달되자 남편은 또다시 이성을 잃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야, 네가 기어이 수희한테 소송을 걸어? 남편은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어와 이번에는 제 멱살을 잡으려 들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난동 때처럼 무방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집에 홈캠을 설치해뒀거든요.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봤자 유책 배우자인 당신한테 불리한 증거만 쌓일 뿐이니까. 우리 애들 앞에서 또 한 번 괴물짓 해보라고. 남편은 애꿎은 소파를 걷어찬 뒤 너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라는 협박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두렵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빈집에서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저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나 자신을 지우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서 이 세 딸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극도의 배신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시금전폐하고 며칠을 누워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세 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누웠습니다. 첫째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덤덤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우리 때문에 억지로 버티지 마. 엄마가 괴롭게 사는 거 우리도 원하지 않아. 엄마 인생 살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둘째와 셋째도 제 품에 안겨 엄마 밥 먹고 기운내. 우리 이제 아빠 없어도 돼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곁에는 이렇게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 보석 같은 딸 셋이 있다. 그깟 상간녀와 아들들에게 미쳐 우릴 버린 인간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네 모녀의 생존을 위한 철저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해오자 저는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가 이혼을 그렇게 원한다면 해줄게.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100% 넘기고 새 아이 양육비 매달 정확하게 지급해. 제 요구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집을 통째로 넘기라고? 미쳤어?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래도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까 돈 좀 쥐어줄 테니 곱게 나가. 웃기고 있네. 그럼 나도 이혼 못 해주지. 10년 넘게 불륜 저지르고 밖에서 애까지 나온 유책 배우자는 너야. 내가 거절하면 너 이혼 못해. 네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그 아들들 평생 불륜녀의 사생아 꼬리표 달고 살게 하려면 마음대로 해. 난 이혼 안 해도 그만이야.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버티자 남편은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상간녀 이수희가 빨리 본처 자리를 꿰차고 두 아들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남편을 미친 듯이 닥달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애가 탄 남편은 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제 앞으로 모두 넘기고 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아파트 시세가 꽤 됐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나 당분간의 생활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9년의 결혼 생활은 서류 몇 장으로 허망하게 하지만 철저한 계산 끝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혼 후 집을 정리하여 작은 곳으로 옮겼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탁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돈도 벌고 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 후 3달까지는 남편에게서 약속된 양육비가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일은 4개월 차부터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입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깜빡한 줄 알고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피하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가 운영하는 와인 백화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따져 묻자 남편은 아주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양육비 줘봤자 그 돈 다 네가 옷 사고 밥 먹는데 쓰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못 주겠어. 그리고 집까지 통째로 뜯어갔으면 됐지. 무슨 양육비까지 매달 따박따박 받아가려고 그래. 네가 벌어서 먹여 살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우리 애들은 당신 자식 아니야?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돈이야. 아빠라는 인간이 자기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제가 기가 막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뻔뻔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까워. 다 큰 기집애들 키우는데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나도 내 살림 꾸려야 하니까 앞으로 양육비 달라고 찾아오지 마.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사정 어려워서 나도 가게 접을까 말까 아주 힘들던 참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있는 사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통해 조사했을 때 남편은 밖에서 낳은 두 아들과 상간녀에게는 돈을 물쓰듯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인 첫째 아들에게는 아이스하키 같은 예체능을 시켰고 상간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품 쇼핑이나 스파에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본처 소생의 세 딸들에게는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양육비조차 아깝다며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 불의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를 찾아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여러 가지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남편 본인 명의의 건물을 소유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밀린 양육비를 청구 채권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당장 남편의 아킬레스건인 와인 백화점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무리 버틴다 한들 자기 밥줄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악마 같은 전남편과 상간녀의 교활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와인 백화점 건물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 이수희가 제 양육비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수희의 친척 명의를 빌려 마치 남편이 그 친척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채무를 바탕으로 남편 소유의 건물에 최고액의 근저당을 떡하니 설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건물을 경매로 넘겨 매각하더라도 근저당을 설정해둔 그 상간녀 친척이 1순위 채권자가 되어 낙찰대금을 모조리 배당받아 가게 되는 거죠. 양육비 채권을 가진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고요. 게다가 남편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자산과 예금마저도 전부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빼돌린 모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에게 양육비 단돈 몇십만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류상으로 빈털터리로 만들고 상간녀 일가에게 헌납해버린 것이죠. 그 악독하고 치밀한 꼼수를 마주한 순간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자기 핏줄인 세 딸의 입에 들어가는 밥알조차 아까워 저런 더러운 사기극까지 벌이는 인간. 진짜 인간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더러운 돈 안 받고 만다. 니까지 인간이 주는 돈 없어도 내 딸들 내가 훌륭하게 키워내마. 저는 변호사에게 강제집행 취하를 요청하고 양육비 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런 괴물들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며 제 에너지를 갉아먹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세 딸들 역시 아빠라는 인간에 대해 남은 일말의 미련과 기대를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딸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평생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겠다며 완전히 학을 떼었죠. 남편과 상간녀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후 낮에는 부동산 사무실 청소와 응대, 잡무 등을 했고 밤에는 식탁에 앉아 코피를 쏟아가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린 결과 저는 단 1년 만에 당당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딸들도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고 저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서울의 좋은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고 훗날 셋째 역시 언니들의 뒤를 이어 첫째 언니가 다니는 명문대에 나란히 입학했거든요. 아빠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준 세 딸은 저의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죠. 우리를 짓밟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떠난 그 악마 같은 두 사람. 저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오직 나와 세 딸의 행복만을 쫓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도끼로 버텨온 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어느덧 지역에서 꽤 자리 잡고 인정받는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으로 세 딸의 학비를 댔고 아이들 역시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단 한 번의 엇나감 없이 올곧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죠. 명문대를 졸업한 세 아이는 모두 이름만 대면 아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여 제 몫을 다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첫째 딸이 참으로 건실하고 다정한 청년을 만나 가장 먼저 결혼식도 올렸어요. 첫째의 결혼식 날 혼주석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혹여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하객들은 홀로 세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보내주었고 저 역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혼주석을 지켰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첫째 딸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부족함이나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전 남편 최우종의 근황을 아예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빠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죠. 들리는 소문조차 없었기에 저는 그 인간이 그 상간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제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희선 씨 되십니까? 여기는 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단어에 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저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최우종 환자분이 입원해 계시는데요. 현재 병원비와 간병비가 1년 가까이 밀려 있어서요. 보호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환자분 본인이 알려주신 박희선 씨의 연락처를 받아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남편 최우종이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랬죠. 저는 10년 전에 이혼한 남남이고 그 사람에게는 재혼한 아내와 자식들도 있어요.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가 멀어지더니 곧바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목소리가 늙고 갈라져 있더라고요. 희선아, 나야. 10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마치 혀가 마비된 것처럼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나한테 전화를 왜 해? 그 순간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천벌을 받았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가 쏟아내는 울음 섞인 하소연을 통해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 벌어진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전 남편은 저에게 세 딸의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희대의 꼼수를 썼었죠. 상간녀 이수희의 친척에게 거액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쓰고 본인 소유의 건물에 최고액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그 일 말이에요. 저를 속이고 양육비를 떼어먹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적 권리를 상간녀 이수희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전 남편의 몸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상간녀 이수희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젊고 예쁜 이수희의 입장에서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가 자신의 앞으로 넘어온 마당에 늙고 병든 남편의 수발을 들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서류상 건물의 1순위 채권자마저 이수희의 친척이었으니 전 남편은 법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 왈가왈부할 아무런 힘이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였습니다. 결국 이수희는 병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이수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남편이 평생을 일궈온 그 와인백화점 건물에서 그를 쫓아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내 집이고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나가? 전 남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버텼지만 서류상의 법적 소유주와 채권자는 명백히 이수희 측이었습니다. 양육비를 피하려다 스스로 만든 그 거짓 서류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완벽하게 옥죄어버린 것이었죠. 결국 남편은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자신의 건물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납하며 믿었던 어린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났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전 남편은 그 길로 쓰러졌고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된 남편을 이수희는 요양병원에 짐짝 던지듯 처박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선심을 쓰는 척하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고 병원비마저 차일피일 미루며 완벽하게 그를 유기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희선아, 그 미친년이 내 돈 다 빼앗고 날 버렸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 수화기 너머로 상간녀를 향한 울분을 토해내며 오해라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참으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헛웃음만 픽 하고 새어나올 뿐이었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는 왜 하는 건데?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묻자 남편은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병원비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어. 연락할 곳이 너랑 우리 딸들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우리 딸들 아빠잖아. 자식이면 병든 애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니?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건너서 들으니 애들 다 잘 됐다며. 애들한테 말해서 어떻게 내 병원비 줘. 그래도 내가 애비 아니냐. 그 뻔뻔하고 역겨운 단어에 저는 참았던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우종 씨, 뚫린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하네. 네가 아빠야? 저는 21번 깊게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팩트를 꽂아주었습니다. 10년 전에 네가 한 짓 벌써 잊었어? 양육비 그거 주는 거 아깝다면서 네 건물에 허위로 근저당 잡히고 상간녀한테 재산 다 빼돌려서 양육비 떼어먹은 인간이 누구였지? 네가 그때 우리 애들한테 단돈 양육비 몇 푼이라도 제대로 지급했다면 애들이 눈꽃만큼의 동정심이라도 가져서 네 병원비 몇 푼이라도 보태줬을지도 모르지. 근데 너 어떻게 했니?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그때 양육비 안 내고 그따위 꼼수 부렸을 때 내 자식들 역시 너를 부양할 법적 도의적 의무가 완벽하게 면제됐거든. 이거 다 네가 만든 결과야. 이선아. 닥치세요, 최우종 씨. 넌 그냥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아주 정확하게 돌려받고 있는 거야. 네 새끼들 입에 들어갈 밥값 아까워하더니 결국 그년한테 뒤통수 맞고 요양병원에 처박힌 꼴이 참으로 우습고 통쾌하다. 다신 나한테도 내 딸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네가 양육비까지 포기한 그날부로 너는 우리한테 이미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해당 요양병원 번호 역시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병원비를 내지 못한 전 남편은 결국 요양병원 내에서도 무연고 환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도 돈도 없는 무연고 환자들이 가는 가장 시설이 열악한 병원으로 쫓겨난 그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시체처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불과 6개월 뒤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홀로 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세 딸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처참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고 그를 쫓아낸 상간녀 이수희도 그토록 원해서 낳았던 두 아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초라하고 쓸쓸한 빈소였죠. 영정사진 속 뇌졸중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밥값 주기가 아까워서 재산을 다 넘기고 꼼수를 부리더니 결국 그 꼼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진 한심한 인간.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지독한 인과응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향 하나를 피워올리며 제 인생을 흔들었던 과거의 끔찍한 악연과 완벽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가라. 당신이 선택한 지옥이니 억울해하지는 말고. 저는 장례식장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시게 맑은 하늘 아래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인간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는 것을 저는 10년의 세월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제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단단한 가장이 되었고 제 세 딸들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제 곁을 지켜주는 이 소중한 딸들과 함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저희만의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사내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골인했지만 1년 만에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배신을 겪고 홀로 서게 된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 최종우는 30대 중반의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했고 후에 동료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가 있어서 이직하게 되었지만요. 비록 몸은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전 직장 사람들과는 워낙 끈끈하게 잘 지냈기도 하고 또 남편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이직 후에도 팀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안부도 묻고 모임 있을 땐 저도 같이 가서 밥도 먹을 만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겨우 1년 차, 가장 달콤해야 할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주말에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폰을 들여다보며 실실 웃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요즘 많이 고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쎄한 촉이 제 목덜미를 스치기 시작한 건 오랜만에 남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으려는데 시트가 뒤로 한참 젖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탈 때 시트를 꼿꼿하게 세워서 타는 편입니다. 제가 젖혀놓은 것이 아니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탔다는 뜻이겠죠. 조수석에 왜 이렇게 뒤로 누워있어? 누구 태운 적 있어?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하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차에서 잠깐 쉰다고 내가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누워있었거든. 그때 젖혀놓고 깜빡했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더듬거리는 말투가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시동을 걸고 남편의 휴대폰과 블루투스가 연동되자마자 차 안에는 아주 트렌디하고 발랄한 최신 걸그룹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평소에 2000년대 초반 감성의 락 발라드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버즈, 플라워, 야다 같은 가수들의 노래만 플레이리스트에 꽉꽉 채워두고 운전할 때마다 그런 노래만 주구장창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웬일로 이런 노래를 다 들어? 옛날 노래만 듣더니 요새 아이돌 노래도 들어? 제 질문에 남편은 황급히 카오디오의 볼륨을 줄이며 아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길래 한번 들어봤어. 노래 신나고 좋잖아. 그날 남편의 그 어색한 웃음과 뒤로 젖혀져 있던 조수석 시트,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제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를 하나 심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어? 신혼 1년 차인데 라며 애써 그 찝찝한 직감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 넣었던 거죠.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주말 오후에 저는 집에서 남편의 노트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서 작업 때문에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노트북을 무심코 열었던 것입니다. 파일을 찾으려고 폴더를 뒤적이던 중 바탕화면 구석에 이름 없는 폴더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에 폴더를 클릭했고 그 안에는 날짜로 제목이 적힌 동영상 파일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모텔로 보이는 방에서 함께 잠자리를 갖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남편이 직접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몰래 찍은 듯한 구도였죠.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몰래 이런 걸 촬영까지 한다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서 그 여자 얼굴이 잡힌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대 여자는 제가 잘 아는 여자였거든요. 바로 제 대학교 직속 후배이자 제 전 직장의 후배 직원이었던 박정아였습니다. 박정아는 대학교 시절 다 같이 어울려 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친하거나 따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졸업 후 저에게 불쑥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죠. 희진 언니, 잘 지내시죠? 저 언니가 다니는 회사 이번에 채용 공고 떴길래 너무 가고 싶은데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회사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싹싹하게 부탁하는 후배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며 만나게 됐죠. 회사 후배로 들어오고 싶다기에 제가 아는 회사 내부의 정보들을 다 알려주었죠. 심지어 이러이러한 점은 솔직히 별로라서 나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밀한 이야기까지 아낌없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저희 회사에 오고 싶다고 몹시 간절하게 말했고 저는 면접 노하우부터 회사 성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코치해 주었습니다. 그 후 박정아는 우리 회사에 합격했고 저희 팀으로 들어왔어요. 같은 팀이긴 해도 팀원이 많고 또 업무가 달라서 저랑 직접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녀가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저는 속으로 살짝 꽁기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면접 준비 내내 필요한 거 알려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줬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언니 하며 친근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에서 마주치거나 탕비실에서 마주칠 때면 사무적인 얼굴로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고 슬쩍 벽을 치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이 좀 묘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회사 정보 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굴더니 들어오니까 입 싹 닦는구나.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괘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굳이 티를 내서 회사 내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기에 그래, 쟤는 원래 저런 계산적인 애구나 하고 마음의 선을 그어버린 채 적당히 웃고 지내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박정아는 같은 공간에서 그냥 적당한 상태로만 지내오다가 그 후 저는 1년 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박정아가 제 남편과 모텔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회사를 이직했지만 전 직장 동료들과의 단톡방을 통해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소식들은 다 전해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려온 가장 핫한 소식은 저와 같은 팀이었던 정대리와 박정아가 비밀 사내 연애를 끝내고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아는 제 전 직장 동료인 정대리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면서 동시에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박정아가 곧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제 남편하고 내연관계라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며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순간이 오면 분노와 당황으로 어쩔 줄 몰라 하겠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고 이성은 놀랍도록 뚜렷해졌거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어 진정시킨 뒤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꽁꽁 숨겨두었던 그 동영상 파일과 폴더 안에 있던 몇 장의 사진들을 전부 제 USB로 복사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나중에 눈치를 채고 지워버릴 것에 대비해 제 휴대폰으로도 화면을 선명하게 촬영해 두었고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희진아, 나왔어. 오늘 저녁 뭐야? 남편은 피곤한 척 어깨를 주무르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찌개를 내어주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정아와 뒹구는 동영상을 보고 왔는데 남편의 저 태연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남편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아주 일상적인 말투로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자기 혹시 요즘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지? 그 순간 찌개를 떠먹던 남편의 숟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허공에서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입꼬리를 올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속이긴 뭘 속여.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속일 게 어딨어. 그 천연덕스러운 대답과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그저 순간의 유혹에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괴물이라는 것을요. 이런 뻔뻔한 태도로 여태까지 나를 얼마나 속여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 아니 요즘 자기가 어딘가 시큰둥해 보여서 물어봤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화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휴게실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후배이자 전 직장 동료 그리고 제 남편의 상간 여인 박정아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전 직장 팀원이었던 정대리와 다정하게 찍은 웨딩 스튜디오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혼남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로 제 남편과 더러운 행각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이를 갈며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아씨, 오랜만이네. 정현수 대리랑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요즘 식장 알아보고 웨딩 촬영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선배님은 새 회사에서 잘 지내시죠? 아주 살갑고 애교 섞인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답장을 보냈더군요.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는 주제에 이렇게 뻔뻔하다니. 내 남편이나 얘나 진짜 인간들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적당히 대화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박정아는 저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참, 선배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팀원들 모여서 청첩장 모임 하기로 했거든요. 선배님들 시간 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선배님 보고 싶어 하세요. 꼭 와주실 거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남편이랑 몰래 바람 피우면서 네 약혼자랑 청첩장 돌리는 자리에 나를 초대해? 나를 완전 바보 천치로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아주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초대해줘서 고마워.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가증스러운 청첩장 모임을 그녀의 인생을 끝장낼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요. 기다리던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노트북과 필수적인 제 짐들을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톡방에 오늘 모임은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맛있게 저녁들 드시라고 보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저와 박정아 그리고 박정아의 약혼남인 정대리와 제 남편을 포함해 팀원들 10여 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모임이 끝났는지 전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 시끄럽더라고요. 거기 있는 동료들이 저보고 오늘 왜 안 오셨냐, 고기 정말 맛있었다 등등 모임 후일담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더라고요. 아직 집으로 떠나기 전이라 고깃집에 다 같이 그대로 있다고 했죠. 딱 제가 원하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메시지를 카톡방에 입력했습니다. 다들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 보네요. 저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정아씨 결혼 축하해줬어야 되는데 못 간 게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하나 보낼까 해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노트북에서 빼내었던 그 동영상 파일을 단톡방에 전송했습니다. 혹시라도 동영상 용량 때문에 늦게 뜰까봐 남편과 박정아의 얼굴이 아주 적나라하게 잡힌 캡처 사진 3장도 연달아 쏘아 올렸죠. 그리고 단톡방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아씨,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내 남편이랑 모텔에서 뒹굴기까지 하고 참 부지런돼. 얼마나 애틋한 사이기에 내 남편 컴퓨터에 이런 게 다 있을까? 정아 씨가 당사자니까 직접 보라고 보내.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단톡방은 약 1분간 그 어떤 메시지도 올라오지 않은 채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청첩장 모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낸 적나라한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느라 숨이 멎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자마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의 전화가 빗발친 거죠.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전화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순식간에 10통을 넘어섰죠. 저는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무시한 채 남편과 박정아에게 각각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남편에겐 이렇게 보냈죠. 내가 바보같이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사람 우스워 보였지. 네 더러운 짓거리들 회사 사람들도 이제 다 알게 됐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그리고 박정아에게도 이렇게 보냈죠. 약 혼자 앞이고 회사 동료들 앞인데 선물 마음에 들어? 사람 바보 취급하고 기만한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겪어봐. 상가소송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문자를 전송한 후 저는 휴대폰의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렸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고요했지만 저들만의 세상은 지금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해 있을 터였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켠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휴대폰 바탕화면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으로 터질 듯이 꽉 차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 직장에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동기의 장문 메시지였습니다. 희진아, 너 괜찮아? 어제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박정아 시겁하고 도망치고 정대리도 완전 제정신 아니었다니까. 니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 멱살 잡혔을걸? 어제 사람들 다 경악해서 집에도 못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언니의 메시지를 통해 전해 들은 어젯밤 청첩장 모임의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한 아수라장이자 파국이었습니다. 자신의 예비 신부가 직장 선배의 남편과 모텔에서 뒹구는 영상을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시청하게 된 정대리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겠죠. 정대리에겐 좀 미안하지만 정대리도 자기의 아내가 될 박정아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있을 때 박정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배님, 미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정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딴 영상을 회사 사람들 다 있는 단톡방에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100번 잘못했다고 쳐도 이건 아니죠! 자신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실은 새카맣게 잊은 채 억울해하며 발악하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의 비명을 끊고 대답했습니다. 네 인생 네가 망친 거지 내가 망쳤니? 남의 남편이랑 모텔에서 뒹굴고 심지어 나한테까지 청첩장 돌리겠다고 실실 쪼갤 땐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영상 찍은 거 내 남편이야. 너는 소름 돋지도 않니? 너랑 동의해서 찍은 게 아니라면 그런 영상을 찍은 내 남편한테 먼저 따지는 게 순서 아니야? 됐고요. 저 선배님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할 거예요. 영상 유포한 거 범죄인 거 모르세요? 저 이거 끝까지 갈 거라고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어젯밤 그 영상을 단톡방에 올릴 때부터 그녀가 저를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버린 일이죠. 마음대로 해. 나도 그거 다 각오하고 터트린 거니까. 대신 너랑 내 남편 상대로 들어갈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도 곧 날아갈 테니까 잘 받아봐. 저는 씩씩거리는 그녀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남편에게서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남편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박정아를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제가 던진 그 영상의 후폭풍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영상은 단톡방에 있던 동료들을 통해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제 남편과 박정아는 졸지에 회사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추악한 불륜 커플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난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건이 터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나란히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쫓겨나듯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박정아의 결혼 역시 완벽하게 파토가 났습니다. 정대리는 박정아에게 끔찍한 배신을 느끼며 파혼을 통보했고 박정아는 하루아침에 직장도 약혼자도 모두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신세가 되었죠. 남편 역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네가 영상을 유포해서 내 직장까지 잃게 만들었으니 법적 대응할 거다라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처럼 모든 복수가 사이다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차가웠고 제가 저지른 복수의 후폭풍은 분명 제게도 피곤한 그림자를 드리웠거든요. 박정아는 자신이 파혼당하고 직장까지 잃게 되자 도끼를 품고 저를 명예훼손 및 불법 촬영물 유포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비록 제 남편의 불륜 증거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조서를 꾸미는 과정은 꽤나 고단하고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정황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유포라는 행위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처벌되는 추세라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조언했습니다. 그 길고 지루한 소송전 동안 박정아는 강희진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다며 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저 역시 심신이 많이 지쳤고 차라리 영상을 터뜨리지 말고 조용히 변호사한테만 넘길 걸 그랬나 하는 현실적인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 조용조용히 끝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지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개망신을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훌쩍 넘는 긴 소송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박정아와 남편의 불륜 사실은 100% 인정되어 저는 두 사람에게서 상간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단톡방의 영상을 터뜨린 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저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는데요. 기록이 남는 벌금이라는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문을 나서던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저를 올가매고 있던 1년여의 지긋지긋한 진흙탕 싸움도 비로소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결국 정가도 남고 벌금까지 냈는데 그때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생할 걸 알았다면 그냥 조용히 법대로만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니, 더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했다면 저는 화병이 나서 그 기막히고 억울한 분통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이라는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고 소송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두 인간들에게 직장도 잃고 파혼도 당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사회적 매장을 선사했다고 생각해요. 복수를 할 때는 나 역시도 피해를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군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진흙탕에 구르더라도 내 마음속에 남은 억울함의 응어리를 완벽하게 폭발시켜 버렸기에 제 마음에는 그 어떤 후회나 미련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청산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쓰레기 같은 과거의 인연들은 모두 잘라내고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평온한 30대 이막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치열했던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얻어낸 이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